여러분, 혹시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 말을 참 싫어했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거에 무슨 대가가 있고 조건이 있나 싶었죠. 내 살을 떼어줘도 아깝지 않은 게 자식인데 계산기 두드리는 건 부모 도리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70평생 살고 보니 그 생각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독약이었네요. 지금 제 앞엔 차가운 편의점 도시락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30억짜리 건물 주인으로 불리던 박순자가 아니라 월세 30만 원짜리 쪽방에서 눈칫밥 먹는 늙은이가 제 진짜 모습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됐냐고요?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다 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피눈물 섞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신세 한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생선 대가리 쳐가며 번 돈으로 산 3층짜리 상가 건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릎 관절이 닳도록 뛰어다니며 지켜낸 제 훈장 같은 건물이었죠. 그날 아들놈이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시장 일 너무 힘들잖아요. 그 건물 저한테 넘겨주시면 제가 관리하면서 어머니 매달 500만 원씩 생활비 드리고 손주 녀석들 재롱잔치도 매일 보여드릴게요. 이제 상전 대접 받으면서 사셔야죠.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똑똑하게 증여해야 세금도 아낀대요.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물려주면 나라에서 절반은 가져가요. 지금 주셔야 저희가 그 돈으로 사업도 키우고 어머니 더 잘 모시죠.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기특했습니다. 아, 이 녀석들이 이제 철이 들었구나. 내 노력을 알아주는구나. 싶었죠. 사실 그 건물을 쥐고 있으면 뭐 하겠나 싶기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차피 얘들 건데 조금 일찍 줘서 얘들 기 살려주고 나도 편하게 손주 재롱이나 보고 살면 그게 극락이지 싶었거든요. 통계학적으로 보면 노년층의 자산 증여 의사결정은 정서적 보상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왜곡된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들이 주는 용돈, 며느리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 그리고 어머니 덕분에 성공했다는 그 한마디. 그게 제가 평생 받아온 고생에 대한 유일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보상이 신기루일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인감도장을 꺼내는데 손이 떨리더군요. 이게 제 전 재산이니까요. 하지만 아들의 환한 미소를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나만 믿어. 그 말이 제 귀에는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쾅.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소리처럼 들렸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증여 도장을 찍는 순간 부모와 자식의 갑을 관계는 뒤집힙니다. 통계적으로 증여 후 자식의 방문 횟수는 70% 이상 급감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 박순자도 그 데이터 속의 희생양이 될 줄이야. 도장을 찍고 나서 첫 달은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정말 500만 원을 입금해 주더군요. 며느리는 매주 찾아와 맛집에 데려갔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건물 봤더니 효도가 극진해. 역시 미리 주길 잘했어. 친구들의 부러운 시선, 그게 제가 누린 마지막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째 되던 날 입금 알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하니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엄마, 나 바빠. 나중에 전화해. 예전에 그 살가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귀찮음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 제 가슴 속에 불안이라는 작은 씨앗이 심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통계학에는 점진적 변화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큰 재앙은 한 번에 닥치지 않아요. 아주 미세하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조금씩 우리 삶을 갉아먹으며 다가오죠. 제 아들놈과 며느리도 그랬습니다. 건물을 넘겨받은 지 딱 3달이 지나자 그들의 가면은 아주 정교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하고 묻던 아들이 이제는 어머니, 그 건물 2층 수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라고 묻더군요. 주어가 어머니에서 돈과 건물로 바뀐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에게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관리가 필요한 지출 항목이 되었다는 것을요.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며느리가 들이닥쳤어요. 예전 같으면 양손 무겁게 과일이라도 사오던 애가 빈손으로 들어와 거실을 휘둘러 보더군요. 그러더니 대뜸 안방 비밀번호를 왜 안 가르쳐 주냐고 따지는 겁니다. 어머니, 이제 이 집도 저희 명의잖아요. 화재 보험도 새로 들어야 하고 집 상태도 점검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번호를 안 알려주시면 저희가 관리를 못 하잖아요. 저희가 뭐 어머니 물건 훔쳐갈까봐 그러세요? 말 끝에 섞인 비아냥. 저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얘야, 그래도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비밀번호는 좀. 하고 말을 흐리자 며느리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제 면전에 대고 핸드폰을 신경질적으로 두드렸습니다. 그 한숨 소리,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말 안 통하는 노인네랑 대화하기 힘들다는 그 무시 섞인 소리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통계적으로 노인 학대의 80% 이상이 친족에 의해 발생하고 그 첫 단계가 바로 언어적 무시와 심리적 고립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 통계의 주인공이 될 줄이야. 며칠 뒤에는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약속했던 생활비 500만 원이 입금되지 않았거든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이번 달 생활비가 아직 안 들어왔구나. 그러자 아들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돌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그래요? 2층 공실 난 거 몰라요?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엄마 혼자 사는데 한 달에 500만 원이 왜 필요해요? 한 150만 원이면 충분하잖아요. 요즘 노인들 기초연금도 나온다면서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 손으로 일궈서 준 건물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월세가 수천만 원인데 공실 하나 났다고 제 생활비부터 깎겠답니다. 500만 원 주겠다며 효도 계약서 쓰던 그 아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식에게 돈을 주는 순간 자식은 부모를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부양해야 할 짐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인적 자산 가치의 통계적 하락입니다. 한 달 뒤 아들 부부가 손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주들이 반가워 고기라도 구워주려는데 며느리가 옆에서 핀잔을 줍니다. 어머니, 애들 이런 싸구려 고기 안 먹어요. 저희가 알아서 좋은 데 데려가서 먹일 테니까 그냥 과일이나 좀 내오세요. 아, 그리고 어머니 쓰시는 저 가스레인지요. 전기요금 많이 나오니까 인덕션으로 바꾸던가 아니면 좀 덜 쓰세요. 집 유지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도 힘들어요. 내 집에서 내 손주들에게 고기 한 점 못 먹이는 할머니. 전기요금 아까워 국물 한 번 마음 편히 못 끓이는 신세. 30억 건물을 준 대가가 고작 눈칫밥이라니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면박 주는데도 아들은 못 들은 척 핸드폰만 보고 있더군요. 방과는 가장 잔인한 가해입니다. 아들은 이미 며느리와 한패가 되어 저를 이 집에서 밀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 우리 애들은 다르겠지라고 자위하고 계신가요?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산이 이동하면 권력도 이동합니다.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준 그날 제 프라이버시만 넘어간 게 아닙니다. 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 통째로 넘어가 버린 거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돈이 끊기고 말이 짧아지더니 급기야 그들은 제 존재 자체를 지우려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들이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기 위해 꾸민 추악한 음모,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이 채널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 계약서라는 말 들어보셨죠? 요즘 세상이 흉흉하니 변호사들이 꼭 쓰라고 권하는 그거 말입니다. 저도 썼습니다. 아들이 건물 가져가면서 공증까지 마친 문서였죠. 매달 500만 원 지급, 주 1회 방문, 질병 시 부양 의무 다함. 종이 위에 적힌 그 글자들은 참 든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자식의 뻔뻔함이라는 것을요. 계약서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그 종이가 제 심장을 긋는 칼날이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석 달째 생활비가 입금되지 않아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이고 있었죠.
저는 큰맘 먹고 아들 내외를 불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그 효도 계약서를 올려두었죠. 아들아, 며느리야. 여기 적힌 약속들 너희가 잊은 것 같아서 꺼내놨다. 생활비가 석 달이나 밀렸어. 나도 약값도 내야 하고 친구들 경조사도 가야 하는데 이건 좀 너무하지 않니?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코방귀를 뀌며 계약서를 손가락으로 툭 쳤습니다. 어머니, 이거 가지고 저희 협박하시는 거예요? 요즘 건물 관리비랑 세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적자예요, 적자. 아들 사업 망하게 하고 싶으세요? 이 종이 한 장이 어머니 밥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마음 써서 드리는 용돈인 거지 이걸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정말 섭섭해요. 권리라고 생각하면 섭섭하다니요. 제 피땀 어린 건물을 가져가 놓고 약속한 생활비를 요구하는 게 협박이랍니다.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은 그저 천장만 보고 있더군요. 야, 이놈아, 너 도장 찍을 때 뭐라 그랬어? 엄마 죽을 때까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한다며. 이게 네가 말한 효도니? 그러자 아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군요. 엄마, 제발 그놈의 건물 타령 좀 그만하세요. 제가 그 건물 받아서 노는 줄 아세요? 대출 이자 갚고 수리하고 세입자들 등살에 저도 죽을 맛이라고요. 엄마는 그냥 집에서 편히 쉬시면 되는데 왜 자꾸 돈돈하세요? 정돈 필요하시면 그 아파트 방 하나 전세 내줄 테니까 거기로 옮기시든가요. 그날 이후 아들 부부의 태도는 방치를 넘어 압박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살던 안방을 자기들이 쓰겠다며 제 짐을 작은 서재 방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제가 평생 써온 자개농,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화장대, 그 모든 것들이 낡고 냄새난다며 폐기물 스티커가 붙어 집 밖으로 실려나갔습니다. 통계학에서 영토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공간을 잃어버린 개체는 급격히 자존감이 무너지고 무기력해지죠. 아들 부부는 그걸 노린 겁니다. 제가 스스로 이 집에서 나가고 싶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죠. 식탁에서도 저는 유령이었습니다. 지들끼리 맛있는 거 배달시켜 먹으면서 저한테는 어머니, 속 안 좋으시니까 죽이나 드세요 하고 식은 죽 한 그릇 내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냉장고에는 며느리가 붙여놓은 포스트잇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애들 간식이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우유는 저희가 마시는 거니 어머니는 물 드세요. 결정적인 사건은 제가 욕실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을 때 일어났습니다. 너무 아파서 거실에 있는 아들을 불렀죠.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나오더니 이러는 겁니다. 어머니, 지금 병원 가면 검사비만 수십만 원이에요. 그냥 파스 붙이고 좀 누워 계세요. 나이 들면 다 여기저기 아픈 거지 유난 좀 떨지 마세요. 저희 지금 애들 학원 상담 가야 해서 바빠요. 그들은 신음하는 저를 뒤로하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차가운 욕실 바닥에 누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들에게 저는 이제 부모가 아니라 자기들의 화려한 삶을 방해하는 걸림돌일 뿐이라는 것을요. 효도 계약서요? 그건 저를 안심시켜 전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미끼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계약서 믿지 마세요. 공증? 법? 그거 다 돈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편입니다. 자식한테 전 재산 넘겨준 노인네한테는 법도 무관심합니다. 통계적으로 노인 학대 피해자가 소송을 끝까지 이어가는 비율은 10%도 안 됩니다. 왜냐고요? 그래도 자식인데 내가 고소하면 저놈 인생 망가질까봐 부모들이 먼저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아들 부부는 제 그 약한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절대로 우리를 고소 못해라는 확신. 그 확신이 그들을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고. 내가 지은 이 건물 계단 하나하나에 서린 내 눈물을 위해서라도 저 괴물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상황은 제 결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제가 왜 비오는 밤 길바닥으로 쫓겨나야 했는지 그 추악한 매매 계약의 전말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등 뒤가 서늘하다는 말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날 그 느낌이 뭔지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통계적으로 사기 범죄의 가장 무서운 가해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죠. 왜냐고요?
의심의 벽이 가장 낮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저를 속일 거라곤 단 1%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격이 변했겠거니, 며느리 등살에 못 이겨 저러겠거니 스스로를 속이며 참아왔죠. 하지만 진실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추악했습니다. 허리가 아파 겨우 잠이 들었다가 물을 마시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실 너머 아들 방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오더군요. 평소답지 않게 아주 조심스러운, 그러면서도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김 사장이 그러는데 이번 달 안에 잔금 다 치를 수 있대. 이 건물 위치가 좋아서 금방 나갈 줄 알았다니까.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잔금? 건물? 며느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잘 됐네. 그 돈 받으면 우리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 치르고 남은 돈으로 당신 사업 확장하면 딱이겠다. 근데 어머니는? 어머니가 여기 계속 계시면 매수자가 싫어할 텐데.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을 짚지 않으면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죠. 내 아들이 내 평생의 피땀이 서린 이 건물을 제 허락도 없이, 아니 상해 한마디 없이 팔아치우고 있었다니요. 그것도 모자라 저를 처치 곤란한 짐처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대답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벌써 다 알아봐놨어. 경기도 외곽에 새로 생긴 요양원인데 시설도 깨끗하고 무엇보다 면회가 좀 까다로워. 어머니 거기 모셔다 드리고 핸드폰 정지시키면 한동안 조용할 거야. 치매기가 좀 있다고 하면 아무도 노인네 말 안 믿어.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대박 부동산의 오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오 사장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당황하며 눈을 피하더군요. 오 사장, 솔직히 말해줘. 우리 아들이 이 건물 내놨어? 오 사장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매매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이미 가계약금까지 들어온 상태였죠. 매도인 이름에는 제가 아닌 아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순자 씨 몰랐어? 난 당연히 상해된 줄 알고. 아드님이 그러더라고. 어머니가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공기 좋은 요양원으로 가고 싶어 하신다고, 그래서 급하게 내놓는 거다고. 그 순간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통계적으로 노인들이 가장 큰 상실감을 느끼는 지점이 거주지의 박탈이라고 하죠. 저에게 이 건물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남편과의 약속이었고 제 청춘의 기록이었으며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마지막 증명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증명서를 제 아들이 제 손으로 키운 그놈이 제 목숨줄을 끈듯 팔아치운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고 있는 아들 앞에 그 종이를 던졌습니다. 이게 뭐냐? 네가 사람이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들은 당황한 기색도 잠시 이내 차가운 표정으로 바뀌더군요. 엄마, 남의 방에는 왜 함부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거 다 엄마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무릎도 안 좋은데 이 넓은 건물 관리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요양원 가면 친구들도 많고 밥도 다 차려주는데 왜 자꾸 고집을 피우세요? 내가 언제 요양원 간다 그랬어? 이 건물 내가 어떻게 세운 건데? 제가 울부짖자 며느리가 방에서 나오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명에 넘겨주신 순간 이 건물 우리 거예요. 우리가 팔든 부수든 어머니가 간섭할 권리 없다고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니까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애들 공부하는데 방해돼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명에 넘겨준 순간 우리 거다. 이 차가운 한마디가 제가 평생 일궈온 가치관을 박살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정, 천륜, 돈 앞에서는 그저 허울 좋은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제가 치매라는 소문을 동네에 퍼뜨려 놓았더군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노망난 노인의 헛소리로 치부되게끔 치밀하게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통계적으로 이런 고립된 노인들이 결국 포기하고 요양원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를 몰랐습니다. 제가 시장 바닥에서 30년을 버틴 박순자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복수는커녕 저는 그날 밤 당장 길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파놓은 함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잔인했습니다. 비 오는 밤 검은 봉지에 쌓인 제 옷가지들과 함께 쫓겨난 그 처참한 현장.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제가 발견한 단 하나의 희망. 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밤, 그리고 반격의 서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저처럼 비 내리는 길바닥이 되지 않으려면 말이죠. 여러분, 고려장이라는 말이 옛날 이야기인 줄만 아셨죠? 아닙니다. 현대판 고려장은 산속이 아니라 차가운 아스팔트 위, 그리고 자식이 문을 걸어 잠근 현관문 앞에서 일어납니다. 통계적으로 노인 유기 사건의 대부분은 주거지 박탈에서 시작됩니다. 갈 곳 없는 노인을 길거리로 내모는 것, 그것이 가장 잔인한 살인이라는 걸 저는 그날 밤 몸소 체험했습니다. 제 몸보다 더 아꼈던 아들놈의 손에 의해서 말이죠.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아들과 건물 매매 문제로 크게 다툰 뒤 저는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들이 제 짐을 닥치는 대로 가방에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자꾸 이렇게 사사건건 방해하시면 우리 가족 다 굶어 죽어요. 일단 며칠만 고모네 집에 가 계세요. 제가 짐은 다 쌌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말이 가 계세요 오지 아들의 눈빛은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며느리는 뒤에서 팔짱을 끼고 어머니, 저희도 살아야죠. 언제까지 저희 발목 잡으실 거예요? 라며 독설을 내뱉더군요. 저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복도로 밀려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도어락의 띠리릭 소리가 마치 제 심장에 박히는 총소리 같았습니다. 현관문 밖에는 제 평생의 흔적들이 검은 쓰레기 봉투 몇 개에 담겨 던져져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손님들한테 머리 숙여가며 번 돈으로 산 옷들, 남편이 첫 월급 타서 사준 낡은 내복. 그 모든 게 빗물에 젖어 묵직해졌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끌어안고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았습니다. 비는 제 살을 뚫을 듯 차갑게 쏟아지는데 신기하게도 몸보다 마음이 더 시리더군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식 입에 맛있는 거 넣어주려고 내 입은 평생 소금에 절인 채 살았는데 그게 잘못이었을까? 통계학적으로 노인들이 자식에게 배신당했을 때 느끼는 상실감은 배우자의 죽음보다 더 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증상을 온몸으로 겪고 있었습니다. 숨이 안 쉬어지고 심장이 쪼여오는데 도와달라고 소리칠 힘조차 없었습니다. 행여나 동네 사람들이 볼까봐 저 집 할머니 자식한테 쫓겨났대라는 소리가 내 자식 앞길 막을까봐 그 와중에도 저는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부모라는 게 참 미련하죠?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는데 경비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집으로 들어가세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집이 없어요, 아저씨. 제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수십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기계적인 음성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제 번호를 차단했더군요. 고모네 집이요? 고모한테 전화하니 이미 아들이 어머니가 치매가 심해져서 행패를 부리니 절대 받아주지 말라고 손을 써놨더군요.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30억 건물을 가졌던 박순자는 간데없고 빗물에 젖은 생쥐꼴을 한 노파 하나가 검은 봉지를 보물처럼 껴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죽으면 저놈들은 웃겠지? 내 재산 다 차지하고 호의호식하며 살겠지?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온몸에 뜨거운 기운이 돌더군요. 통계적으로 극한의 절망은 두 가지 길을 만듭니다. 포기하거나 아니면 생존 본능을 일깨우거나.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내 눈물도 그칠 것이고 그 다음은 저 괴물들의 차례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비 오는 밤 벤치에 앉아보셨습니까? 내 자식이 나를 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 몇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저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무조건 퍼주는 바보 엄마 박순자는 그날 밤 비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빗물 속에서 저는 제 가방 깊숙이 들어있던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아들이 건물 증여받을 때 제가 몰래 녹음해뒀던 파일이 든 USB와 시장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한 사람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절망의 끝에서 저는 드디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버린 아들 부부가 상상도 못할 반격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의 목을 죄기 시작했는지 그 통쾌한 사이다 반격의 서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울지 마세요. 박순자가 대신 갚아드립니다. 여러분, 복수는 차갑게 식었을 때 먹어야 맛있는 음식이라는 서양 격언이 있습니다. 비 오는 밤 길바닥에서 제가 배운 게 바로 그겁니다. 뜨거운 눈물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더군요. 제가 흘린 눈물이 빗물에 씻겨 내려갈 때 제 마음속엔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이 자리 잡았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승률이 가장 높은 싸움은 감정을 빼고 증거로 싸울 때입니다. 저는 그날 밤 찜질방 구석에서 젖은 옷을 말리며 제 가방 속 낡은 수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죠. 시장 시절 돈 한 푼 없던 고시생 시절에 제가 매일 생선 대가리를 챙겨주며 응원했던 지금은 베테랑 변호사가 된 강 변호사였습니다. 순자 아주머니, 이게 다 사실입니까? 아드님이 정말로 아주머니를 비오는 날 내쫓았단 말이에요. 강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부들부들 떨더군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덤덤했습니다. 아니, 덤덤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싸울 때니까요. 강 변호사, 나 울려고 온 거 아니야. 내가 준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되찾아오고 싶어. 법적으로 방법이 있을까? 강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민법에는 망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를 해준 사람이나 그 가족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당연히 해야 할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장치죠. 아주머니가 쓰신 효도 계약서, 그리고 아드님이 그동안 저지른 폭언과 방치. 이건 명백한 증여 취소 사유입니다. 망은행위. 은혜를 잊은 행동. 제 아들이 저지른 짓에 이보다 더 딱 맞는 단어가 있을까요? 하지만 강 변호사는 경고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증여 취소 소송은 입증 책임이 증여자에게 있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다고요. 단순히 자식이 불효한다는 감정 호소만으로는 법원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제가 내놓은 게 바로 그 USB였습니다. 아들이 건물을 넘겨봤던 날 기분이 좋아 취해 있던 아들이 제 앞에서 했던 말들을 녹음한 파일이었죠. 엄마 걱정 마. 이 건물 넘겨주면 내가 죽을 때까지 엄마 용돈 500만 원 보장하고 이 집에서 평생 모실게. 이거 못 지키면 내가 인간도 아니지. 내가 이 건물 다시 돌려줄게. 아들의 호기 어린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 변호사의 눈이 번쩍 뜨이더군요. 아주머니, 이건 단순한 녹음이 아닙니다. 해제 조건부 증여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예요. 효도하지 않으면 건물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이 명확히 담겨 있거든요. 많은 시니어분이 에휴, 이미 명예 넘겨줬는데 어쩌겠어 하고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민법 제556조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부양 의무의 불이행을 증명할 카드 내역, 녹취록, 문자 메시지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입니다. 저 박순자는 그때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번호를 차단한 내역, 아들이 보낸 돈 없으니 알아서 해라는 문자, 그리고 제가 비 오는 날 쫓겨나 찜질방을 전전했다는 영수증과 경비 아저씨의 진술서까지. 저는 하나하나 복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약속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건물 증여를 취소하고 소유권을 반환하라는 차가운 종이 한 장이었죠. 전화를 피하던 아들에게서 5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어디서 이런 종이를 보내요? 변호사 살 돈은 어디서 났어? 노망 났으면 곱게 요양원이나 갈 것이지 아들 앞길 망치려고 작정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효도는커녕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재산이 날아갈까봐 떠는 비열한 공포뿐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나 노망난 거 아니야. 내가 가르쳐줬잖니.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이제 나도 법대로 해보련다. 내가 나한테 가르쳐준 그 차가운 세상, 이제 내가 맛볼 차례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통계가 말해줍니다. 한 번 선을 넘은 무례함은 절대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멈추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제 영혼까지 갈아마셨을 겁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비에 젖은 노파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제 인생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당당한 채권자입니다. 드디어 법정에서 마주한 아들 부부와의 숨막히는 공방전이 펼쳐집니다. 아들은 제가 치매라고 주장하며 소송 무효를 외치고 며느리는 가짜 증거를 들고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신의 한 수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과연 법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절대 눈을 떼지 마세요. 여러분, 법정이라는 곳이 참 묘합니다. 평소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들도 판사님 앞에 서면 작아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제 아들놈은 달랐습니다. 그놈은 끝까지 비겁했습니다. 자기 죄를 덮으려고 친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만들더군요. 통계적으로 친족 간 소송에서 가해자가 가장 흔하게 쓰는 수법이 바로 피해자의 인지, 능력 결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야 증여계약의 유효성을 방어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흘린 눈물이 그냥 물방울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할 증거의 바다가 되었다는 것을요. 피고 아들 측 변론하세요. 판사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들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인 박순자 씨는 현재 고령으로 인해 중등도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 역시 원고의 본의가 아니라 주변의 부추김에 의한 것이며 피고는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어머니의 피해망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기 그동안 피고가 어머니를 위해 결제한 병원비와 약값 내역이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출한 병원비 내역은 제 허리 수술비가 아니라 지들 애들 영양제 사고 피부과 다닌 내역을 교묘하게 섞어놓은 것이었죠. 며느리는 방청석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강 변호사가 신호한 대로 심호흡을 했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소리를 지르면 정말 치매 노인 취급을 당할 테니까요. 저는 차분하게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들 측 변호사가 제지하려 했지만 판사는 허락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와 태블릿 PC 하나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치매라고요? 여기 지난 1년간 제가 매일 쓴 일기와 가계부 그리고 시장 상인 50명이 연명한 제 정신 상태 확인서가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요약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봐주십시오. 법정 대형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건 제가 쫓겨나기 일주일 전 거실 구석에 몰래 설치했던 홈캠 영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비밀번호를 강제로 알아내려 제 손목을 비트는 장면, 아들이 제 짐을 검은 봉지에 쓰레기 던지듯 쑤셔 넣으며 할망구야, 제발 좀 꺼져. 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법정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의 안색은 흑빛이 되었고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통계적으로 영상 증거는 언어적 진술보다 10배 이상의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특히 노인 학대 정황이 담긴 영상은 판사의 심증을 확신으로 바꾸는 스모킹건이 되죠. 아들아, 네가 그랬지? 명에 넘겨준 순간 이 건물은 네 거라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런데 말이다. 법은 너같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들을 위해 있는 게 아니란다. 내가 너한테 준 건 내 재산이 아니라 내 믿음이었어. 네가 그 믿음을 발로 차버렸으니 이제 그 담보물인 건물도 내놔야지. 강 변호사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증여의 조건이었던 부양 의무를 고의적으로 유기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556조에 따른 명백한 증여 해제 사유입니다. 또한 원고가 비오는 밤 유기당한 사실은 형법상 유기죄에도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판결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본 법정은 피고가 원고에게 받은 부동산 전부에 대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것을 명한다. 또한 피고는 그동안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생활비와 위자료 5천만 원을 즉시 지급하라. 판사님의 법봉 소리 쾅, 쾅, 쾅. 3번. 그 소리가 마치 제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하나씩 깨트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하지만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이제 네 엄마는 죽었다. 나는 채권자일 뿐이야. 법대로 하렴. 여러분 보셨습니까? 법은 때로 차갑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어 증거를 들이밀 때 비로소 우리 편이 되어줍니다. 아들 부부는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제가 준 돈으로 산 외제차도 명품 가방도 다 압류당했죠. 통계적으로 인과응보는 늦게 올지언정 반드시 옵니다. 특히 부모를 버린 자식의 끝은 그들이 부모에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하다는 게 제 인생의 통계 수치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되찾은 지금 저는 행복할까요? 그리고 홀로 남은 제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가 낭패를 본 수많은 동년배분께 드리는 저의 마지막 진심 그리고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드디어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다시 제 이름 석자가 박힌 등기부 등본을 받아들던 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뻐서 울었냐고요? 아니요, 허망해서 울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에 내 목숨을 걸고 내 자식과 원수가 되어야 했던 이 세상의 이치가 너무 서글퍼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고 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군요. 그동안 저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로만 살았습니다. 제 존재의 가치를 자식의 성공과 효도에서만 찾으려 했죠. 통계적으로 노년기 행복의 가장 큰 적은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자식의 기분에 내 행복을 맡기는 순간 우리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사슬을 끊었습니다. 지금 제 일상은 어떠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좋아하는 커피 한 잔 내리고 복지관에서 배운 서예를 합니다. 예전처럼 자식 전화 기다리며 핸드폰만 만지작거리지 않습니다. 아들 부부요? 그들은 결국 그 집에서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으로 가버리고 아들은 원룸 하나 얻어서 힘들게 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끔 술 취해서 전화를 하더군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 예전에 저였다면 또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 자식인데 어쩌겠나 하고 문을 열어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한 번 선을 넘은 사람은 그 선을 지우는 법을 모른다는 것을요. 제가 아들을 용서하는 건 그를 돕는 게 아니라 그를 영원한 괴물로 방치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고생 좀 더 해라. 그 고생이 네 인생의 약이 될 거다. 그리고 다시는 엄마 찾지 마라. 나는 이제 내 인생 살련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통계 수치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입니다. 그 원인의 70% 이상이 자식에게 과도한 증여 때문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머니가 내 자식이라는 말, 뼈아프지만 진실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뺏는 것이고 나 자신을 잠재적 빈곤층으로 내모는 일이니까요. 증여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조건을 거세요. 그리고 그 조건을 어겼을 땐 가차없이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드세요. 그것이 자식도 지키고 나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남의 집 막장 드라마처럼 들리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지금 당장 겪고 있는 현실의 지옥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지금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신다면 그 눈물 닦으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고 견디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대접받을 자격이 있고 여러분의 노후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영역입니다. 자식 사랑? 좋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1순위는 언제나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할 기회를 얻는 겁니다. 오늘 밤 거울 속의 자신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순자야, 고생 많았다. 이제 내 인생 살아라.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경고를 전하고 싶다면 화면을 2번 톡톡 눌러주세요. 그러면 더 자주 이야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따봉 표시와 구독 공유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처럼 고통받는 수많은 부모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제 다시 서예 공부하러 갑니다. 다음번엔 더 당당하고 멋진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내 주머니 꼭 쥐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